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현대고의 어떤 프로그램이고요. 디테일한 얘기는 안 드릴 겁니다. 왜냐면 그런 것들은 보세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자료들 있잖아요. 그리고 현대고는 상대적으로 그런 자료들, 학교 안에 어떤 동아리가 있고,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보시면 돼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동들을 찾고, 특히나 활동 주제들을 찾아서 공부하실지 학생들이 수행하도록 만들까에 대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는 여전히 이제 계속해서 대입에서 아주 주요한 전형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 여기 자녀분들이 아무 대학이나 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최소한도 서울 시내 안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5개 안쪽 대학 이상을 가기를 아마 당연히 바라실 거고요. 바라실 거고, 그렇다면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지금 가장 중요한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의 평가 방식이나 그리고 평가 방식 등의 특성상 현재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대학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전형까지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아주 많은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인서울과 바깥으로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가지고 서울권 안쪽의 학교를 서울에서 이제 가장 낮은 학교 중에 낮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도 가는 경우라 하더라도 요구되는 내신의 수준은 대략 한 평균 3.5등급? 일반고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현대고는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보통 그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 정도 성적을 넘어가는 학생들은 학생부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안 써주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깥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냥 교과전형을 뽑습니다. 어차피 특목고 학생들이 거길 지원할 일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서울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종합전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과전형과 같은 내신을 그냥 단순 평균으로 해서 내신 수치를 그냥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특목고 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학력 격차거든요. 고등학교 사실 이쪽 지역, 특히나 인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권에 있는 학교하고 비서울권에 해당되는 고등학교들의 학력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이납니다.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상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전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학종이 크게 줄어들까? 지금 그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저는 당장은 가능성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때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일단 대입 자체는 여론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실제로 여론에 따라서 바뀔 거였다면 수시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여론은 그냥 수능으로 많이 뽑자고 대부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교육은 그런 관점에서 그냥 말씀하시는 분들은 어떻죠? 교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가겠다는 교육의 방식하고 전혀 달라요. 수능이라는 이 평가 방식 자체가 국영사과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그냥 공부하는 그런 제도죠. 그런 식의 입시 제도잖아요. 근데 요즘 교육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모두가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그런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수능으로 뽑으라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육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고, 두 번째로 대안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입전형이라는 게 도입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도입되는 게 아니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언급돼가지고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온 게 2005년이에요. 그리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을 처음 뽑은 게 08년이에요. 그리고 처음으로 전형을 해서 뽑기 시작한 게 대략 09년 정도에 뽑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아주 소수 전형이었고, 이게 다수 전형으로 올라오기까지 거의 5년 정도가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대입 전형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연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처음에 한번 시도해봐요. 입시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형태요. 아니면 아주 적게 뽑거나.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해보고 괜찮으면 전형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논술 같은 경우가 당장 그랬어요. 논술이 처음 도입된 게 97학년도 그때 논술이 이제 도입돼가지고 하는데, 그때는 수능이 섞여있는 상태였고 아주 영향력이 적은 형태였어요. 그런 형태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겨우 중심 전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식으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바뀌더라도
이걸 연구해서 도입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당장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당장 바뀔 수 있는 요소들은 어떤 거냐? 그 학생부 내용이 조금 줄어드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 가능해요. 그런 안은 있죠. 예,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줄어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부가 줄어들면 자기소개서를 없애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학생부가 줄어든다는 얘기, 학생부 양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학생부 서술이 가지고 있는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자소서로 힘이 자연스럽게 사실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또 자소가 줄어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만큼 사실은 입시가 그렇게 확 변동될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종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종에 대한 평가 방식을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지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추상적인 평가 항목을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 항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항목 한 개, 항목을 약 5개에서 6개 정도를 만들어서 그 항목에 대해 점수를 주는 방식인데, 평가 방식은 그냥 점수를 뭐 몇 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보통 5점 척도 이런 방식으로 가지고 5, 4, 3, 2에 하나 체크하는 방식으로 보통 주고요. 평가를 할 때는 한 개 평가 항목에 다양한 요소가 동시에 작용해가지고 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주게 됩니다. 학업적인 능력은 당연히 항상 들어가는 평가 항목인데, 내신, 세분의 물특기상이라 그래서 내신 성적 밑에 들어가는 각 과목 선생님이 써주는 서술, 학업 관련 수상, 자기소개서 1번, 그게 학업 경험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이거를 다 보고 평가자가 내적으로 고민해서 점수를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 방식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왜 위인지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우리 아이가 왜 떨어졌는가를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설명 못하죠. 평가자가 이렇게 복잡하게 고민해가지고 뽑았는데 어떻게 그 전화 잠깐 받은 사람이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서로 다 깔아놓고서 다시 보고 설명을 해주면 혹시 할 때 해줄 수는 있는데, 예,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불투명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2015년, 2016년 한 학년도의 중대의 평가 항목입니다. 근데 크게 엄청 변하진 않죠. 학업 능력 같은 것들은 당연히 보고, 되게 중요한 게 지적 탐구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뭐 문화 친화성이나 이런 데 항상 포함된 형태입니다. 또 여기 똑같이 그냥 포함되어 있거나, 이때는 아예 분리를 한 거죠. 그리고 뭐 성실성 같은 요소도 있고, 예, 뭐 공동체의식, 예, 이런 식의, 예, 좋은 개념들을 도입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평가 항목은 학교들마다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평가 방식도 비슷하고요. 무엇보다도 입학사정관이 계속 돌기 때문에, 예, 학교들 계속 돌아요, 사실. 2년 계약 끝나면 다른 학교로부터 옮겨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돕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하는 역량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뒤섞여 있고, 그래서 평가하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수준에 맞게 비슷한 학교를 여러 군데 쓰게 되면 그런 학교 중에서 적어도 2개는 이상 붙고 그러는 이유가, 예, 평가하는 방식이 생각보다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전형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엔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히려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시면은 생각보다 그냥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방식입니다. 예, 평가가 생각보다 상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전형 취지 같은 것, 전형의 어떤 취지,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좋은 학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학생들이죠? 특히나 이 평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지? 교수들이잖아요. 예. 근데 교수라는 사람들은 어차피 논문 쓰고 책 읽고,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들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관점에서 괜찮은 학생이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금만 고민해 본다면, 이 전형으로 이 원하는 학생 생각보다 그렇게, 예, 어렵게, 어떤 사람일까? 예, 그렇게 생각해내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일단 학종평가자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 이런 부분입니다. 2년간 동안 호기심이라는 걸 가져본 학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걸 1번을 평가했던 학생들이 1번을 평가하면서 느낀 점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 얘기한 겁니다. 즉, 호기심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적 호기심. 대학에서 항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수 아니면 입학사정관들도 사실은 교수하고 싶었던 사람들이에요. 대학원 가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공부의 형태는 뻔하단 말이에요. 책 읽고, 예,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들. 근데 그런 게 사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지적 호기심이, 예, 바닥에 있어서 거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는 학생을 대단히 좋아하는데 학생부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호기심이 표현될 수 있는 방식은 결국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탐구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해봤다는 서술이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고 그게 좀 설득력이 있을 때 호기심 있는 학생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호기심이라는 게 국어사전에 의하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문제는 나한테 그런 마음이 있는가? 여기 우리 학생부 와 있는데 그런 마음이 정말 나한테 있는가를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호기심, 아니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 어떤 진로로 가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 내가 가지고 있다고 치죠. 뭐죠? 네? 아, 광고 기획자. 좋네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답해보는 겁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게 있나? 예. 교과서나 수업 내용 중에서 흥미롭다고 느껴지는 내용을 내가 탐구로 연결해봤다. 진짜 좀 더 빠르게 공부를 해봤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공부 말고 한번 내가 그 흥미로운 개념 같은 것들을 발견을 했다고 생각하죠. 사회교과서에서 예를 들어서 양극화 같은 개념을 발견했다 그러면 인터넷에 양극화라도 쳐보고 양극화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공부해봤는가? 물론 그 이유에 대해서 교과서에 나오지만 실제 사례 같은 것들도 찾아보고 더 파고 들어가 봤는가? 예, 이런 걸 물어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전문적인 논의를 찾아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봤는가. 여기서 전문적인 논의라는 걸 엄청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같은 거 뒤져보기라도 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진로를 선택한 데 그 분야에서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나 구체적인 달성 목표 같은 게 있는가예요. 광고 기획자인데 뭘 해보고 싶은 거죠? 그 당연히 광고를 만들어보고 싶겠죠, 그죠? 예, 근데 누구를 그러면은 그 생각해보고 있는 광고 기획자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되게 뛰어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 아, 이재석 씨. 외국에도 있나요? 외국에는 그 광고 기획자가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우리 학생을 비난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한번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통적으로 되게 혁신적인 어떤 광고 같은 거 만들어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고민 속에서 그런 광고를 만들어냈냐는 거죠. 사실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찾아보면 됩니다. 아직 이제 1학년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뭐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래도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내는 학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흉내라도 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더라도 평가자들 입장에서는 괜찮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냥 당장 내가 이런 직업 되게 멋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나중에 굉장히 좋은 삶 살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이제 직업을 얻는데 실제 평가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문제나 영역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잘 공부하고 찾아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나 꼭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기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직업을 택할 거야. 라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이 바라는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역으로 돼 있죠. 그죠? 예. 근데 역으로 돼 있어도 적어도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내가 찾아보고 논의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찾아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그럼 나중에 얼마든지 역으로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대학 과정을 따라올 수 있는 기본 능력의 지적 호기심, 이게 대학이 원하는 인재입니다. 자, 근데 이 기본 능력 자체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일단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은 내신이 맞습니다. 예. 일단 우리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를 쓸까를 결정해 주는 건 내신이 맞아요. 예, 비교과가 가지고 있는 영입력이라는 거는 그렇게 유사하게 어느 정도 이상의 내신을 제대로 갖춰서 응시한 학생들이 여전히 경쟁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 경쟁자를 밀어내는 게 비교과입니다. 예. 내신 없이 내신은 그러니까 이런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신으로 내가 거기 응시했는데 내가 비교과가 좋으니까 뽑힐까?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유효한 경쟁자가 문제는 종합전형의 경쟁률이 최상위권 학교 한 서울대 정도? 그 정도는 10대 안쪽인데 웬만하면 10대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애들이 엉뚱하게 쓰는 인원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밀어내야 되는 인원이 최소 8명에서 10명이 넘어요. 그러니 비교과의 중요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됐건 최대한 괜찮은 학교를 쓰고 싶다면 내신을 올려야 하므로 비교과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대단히 효율적으로. 예. 시간을 어느 정도 최소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네. 대략 내신 분포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고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현대고도 플러스 1등급 정도?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받는 거 그거 훨씬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자사고에 대해서 대학교가 호의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현대고가 그래도 30위권 안쪽에 들어오죠. 서울도 들어가는 인원에서. 네. 그 정도면 되게 성공적으로 잘하는 편인 학교예요. 아주 잘하는 거죠. 그 정도기만 해도. 예. 예, 근데 그래도 한 등급 정도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예, 현대고 같은 자사고들이 현행 이 학종 입시에서 아주 유리한 건 아니에요. 잘하긴 하는데. 예. 이게 사실 그런 학교도 많죠. 지방학교들은 이제 애들 1등급인데 2개 2등급, 3개 2등급 최저를 못 맞추는 학교도 수록합니다. 예. 그런데도 뭐 직윤으로 서울대 가잖아요, 그 애들. 예, 그러면서 본다면 약간 불리한 면은 있으나 적어도 학생부나 이런 게 만들어지는 방식은 여기 현대고는 나쁘지 않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시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게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도 내신이 가지고 있는 영역은 이렇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확률, 그러니까 이게 건대의 자료인데 면접 확률 보시면, 그러니까 실제로 등급별로, 내신 등급별로, 평균 등급별로 학생들을 이렇게 분류했을 때 내신으로 넘어가는 인원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일정하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등급부터는 거의 한 10% 내외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자사고 학생들인 거죠. 자사고나 뭐 특목고 학생들이 실제로 이렇게 3등급 이하 학생들도 예, 이하에 해당되는 학생들 건대를 응시를 이제 하니까 그 인원들은 그래도 일정 인원 이렇게 넘어오는 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등급별로 이렇게 0.1등급대로 딱 자르니까 조금씩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내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부 구성은 뭐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어차피 고등학교 입시 치르셨으니까 고입을 다 치르셨잖아요. 사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학생부는 딱 하나 차이 나요. 이거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요거 한 개 없고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격증 및 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를 억지로 채우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시간 대비 효율성인데 자격증 들어갈 수 있는 거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 4개. 굳이 한 개를 더 집어넣는다면은 국어 실용 글쓰기 능력 국가공인 자격증 있고 2개는 토크라고 KBS고 2개는 테스트 경제. 요렇게 잘해봐야 5개 정도인데 시간 대비 효율이 제일 안 좋은 것들입니다. 예. 그러니 사실 이거는 없다 생각하시고 나머지 뭐 수상 경력부터 진로 희망상 창작 체험 활동, 교과학습 발달상의 세특, 그리고 독서 활동, 그리고 행동성장 종합위원 이걸 어떻게 잘 만들어 나갈까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차피 인적사항 학점상 뭐 이건 평가에 반영 안 되고 출결사항은 무단만 없으면 돼요. 그럼 이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죠. 자, 이제 서울 지역 어떤 고등학교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고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진행해야 돼서요. 내신을 보게 되면 분포가 2.7에서 4.5예요. 특히나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요때 학생들은 주요 과목에서 엄청 편차가 심하고 2등급 학생들이 그나마 성적이 고른 편이었어요. 수험 개수는 10개에서 20개였어요. 이게 어떤 집단이거든요. 예. 이게 7명 정도 되는 집단인데요. 대회는 이런 형태의 대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체험 활동도 있고 독서, 자기주도 학습 표창 근데 이런 자기주도 학습 표창 같은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성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없다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과목별 경시에 대해도 사실은 성적에 대한 보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는 3년간 똑같은 애하고 3학년 때 변경된 학생의 비율이 3대7이었어요. 3학년 때 변경된 애들이 더 많았어요. 동아리는 평균 3개 정도 하고 상설하는 게 자율 2개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봉사 실수는 80에서 150장까지 정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서량은 그냥 한 15에서 20권씩 약 40에서 60권 정도 들어갔고 학생도 총 매수 평균, 이건 평균이라기보다는 30에서 35장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외고니까. 예, 외고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의 양은 아니지만, 여기도 보통은 한 25장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현대고도. 자, 이 학생들이 입시를 어떻게 치렀을까요? 이 학생들. 어디 갔을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갔을까요? 전부 다 고려대 갔어요. 네, 7명이. 자, 근데 보시면, 어떻죠? 상계수도 중구난방이고, 봉사계수 중구난방이에요. 봉사 양도.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네, 10개 정도는 많아 보이세요?
보통 근데 10개면은 저 중에서 한 3알에서 5알은 표창이에요. 예, 그냥 독서성, 봉사 이런 종류의. 예, 그런 걸로 빠지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학생이 경쟁해가지고 한 10개 정도 되면은 1년에 한두 개 정도. 실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회에서 탄 상은요. 한 그 정도 양이거든요. 그래도 고려대를 가요. 우리가 보통 수상이 엄청 중요하다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고려 정도 레벨의 최상위권 학교면은 당연히 상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내신이 말이 안 되는데 입학한 케이스는 발레가 거의 입학한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적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발레는 별로 없다고요. 근데 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에 대한 발레는 너무 많아요. 당연히 상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더 좋은 학교를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왜 그렇죠? 상하고 내신이 보통 비례가 같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비율이 많죠. 왜 그렇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모르세요? 아, 이게 제가 더 옛날 사람들 제가 한 10살은 어릴 텐데. 네, 제 비주얼은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한 10살은 어릴 텐데. 네, 저는 20세대입니다. 한국고사 세대시잖아요. 자꾸 하셨어. 네, 또 이렇게 또 상처를 받고 가는데. 근데 그게 뭔 소리냐면, 한국 사람들, 남성 평균 수명이 짧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발가락이 긴 사람이 유전적으로 그냥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무 상관 없는 건데, 같이 간다고요. 그럼 우리는 상관성이 있다고 자꾸 느껴요. 근데 사실 상은 분명히 상이 많으면 이 학생이 관리되고 있는 학생이라는 느낌을 분명히 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분명히 얘는 그 학교에서 중요한 학생 중 한 명이겠다는 느낌을 주는데 상 자체의 내용이 생각보다는 지리멸렬해가지고 상이 그렇게까지 아주 중요하지 않다고요. 상이 그 학생부에서 막 9회 넘어간 애들도 있어요. 진짜 상이 막 60개씩 돼요. 그렇게 되면. 근데 왜냐면 한 매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 매 정도밖에 없는 애들도 많아요. 서울대 지금 쓰는데. 근데 문제는 상이 한 20개인데 어차피 반은 표창이고 나머지 갖고 경쟁한 거니까 걔도 실제 경쟁으로 탄 상은 1년에 평균 3개 정도. 예. 그 정도거든요. 예. 왜냐면 상 중에는 교과부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근데 그건 성적상이니까 사실은 걔가 무슨 경쟁해가지고 대회에서 상을 탄 게 아니니까 그건 상 받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빠져나가면 실제 상량이 굉장히 적은데 그런 애들도 직윤에서 실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를 너무 타는 거죠. 특히나 상이 심할 정도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학종밖에 답이 없어가지고 대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고 애한테 상을 때려 부어주는데 학교도 있고 안 그런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면은 그런 안 그런 학교를 그럼 안 뽑냐? 그런 안 그런 학교에서도 학생은 뽑힙니다. 예. 그러니까 상이 많은 게 중요하다는 건 발레가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성적은 발레가 별로 없어요. 예. 자, 그러니 실제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시간의 상당량은 공부에 많이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런 성질병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교과 강사예요. 저 수업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독서도 40에서 60번이었는데 20번 차이면은 사실은 1.5배 차이니까 많은 편인데 이것도 크게 상관없었어요. 물론 이 애들이 같은 과를 간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어려운 과부터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과까지 나뉘어 있었던 건 맞는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보다 이 학생들이 이런 수치적인 것은 크게 개의치 않고 실제 학생을 뽑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진로가 3학년 때 바뀐. 그래도 다 뽑혀요. 그러니까 진로 일관성에 대한 것도 사실은 신화가 굉장히 심해요. 3년 동안 꿈이 같아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3학년 때 아이들 다 엄청나게 꿈을 바꿔대요. 왜냐면 그때 가면은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죠. 그 전까지는 나는 엄청나게 좋은, 이 정도야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매년 조금씩 깎아나가면서 이제 아이들이 가다가 이제 3학년 때 되면은 이제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은 아니었다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런 상담 같은 거 한번 받아보고 나 이 정도밖에 못 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학교를 최대한 올려야 되는데 아이들이 1학년 때까지는 아직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과들을 씁니다.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심리학과를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근데 심리학과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과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여학생들 내신 되게 잘 관리를 하죠. 여학생들 상대적으로 내신 관리 잘 하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심리학과 가고 싶어 하니 자연스럽게 당연히 오르는 거예요.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고요. 근데 심리학과는 항상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과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예.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레벨 이상 학교를 가려면 심리학과는 못 가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2학 3학년 때 꿈 바꾸고 딴 대학을 갑니다. 왜 다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진로에 대한 신화가 너무 심하다. 즉 정말 중요한 거는 3년 동안 똑같은 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탐구를 열심히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냥 수준 있는 탐구를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더라도 수준 있는 탐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다 꿈을 맞춰가지고 내용을 맞추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그죠? 잘하는 애를 뽑지 누가 그런 걸 억지로 이상하게 맞춘 애를 뽑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이 되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시간이 오버되고 있네. 자,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닌가. 그냥 경험이 많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가권이 많을 뿐이에요. 많은 학생들을 본 것 뿐이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생각보다 상식적인 선에 항상 머물러 있다. 자,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내신 평균 1.9등급에 수학은 보통 3등급이었어요. 근데 다만 이 학생은 어떤 점은 있었냐면은 2학년 때는 내신이, 그러니까 1학년 2학기하고 1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이 2학기 때 그때 평균 내신이 거의 2.5등급 수준으로 그거보다 더 나았지. 한 2.7등급 정도 수준까지 나왔다가 나머지 두 학기에 1등급대로 몰렸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평균은 1등급 거의 안쪽으로 들어온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상 11개였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독서상, 봉사상 이런 것도 의미 없는 거고 유시대회나 동아리 경진대회 정도가 그냥 눈에 띄는 정도고 학습우상, 즉 이거 교과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심리학자 인문학 연구원이었고 동아리는 그래서 심리학 쪽에 대부분 맞춰 있었다가 3학년 때, 2, 3학년 때 사회학 동아리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총시수는 봉사는 61시간인데 매 학기마다 20시간에서 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다 교내 환경정화 활동. 얘는 그냥 봉사 안 하는 애예요. 네. 진짜 봉사 그냥 안 한 거죠. 그리고 독서량은 매년 그래도 독서량은 많은 편이었어요. 20권씩 해가지고 60권 정도. 얘 어디 갔을까요? 성대 인문 갔어요. 네. 엄청 잘 갔죠. 상개수?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성대 레벨이면은 20개, 30개 필요할 것 같은데 안 그렇다고요. 근데 얘 학생부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런 식의 특징은 있어요. 1학년 때 심리학 동아리 했는데 청소년 왕따 문제 다뤘고, 2학년 때 또래 상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 다뤘고, 또 2학년 때 동아리에서 다문화 가정 문제 다뤘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심리학 실험들, 그러니까 뭐 스탠포드대 같은 데서 옛날에 되게 비윤리적인 70년대에 되게 비윤리적인 실험 같은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일종의 또 돌아가면서 강연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동아리에서 했던 내용들을 진로 칸에서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딴 거 했어요. 진로 활동 칸이 사실은 보통 학교한테 그냥 두면은 뭐 하죠? 네, 적성문제 이런 거 적어줘요. 근데 얘는 보고서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예, 그리고 1학년 때는 만무방이나 뭐 이런 결말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 이런 식으로 심리학에 대한 얘기 같은 것도 많이 집어넣고 여전히 뭐 개인별 세특에는 고령화사 얘기 들어가고 논리학 수업에서는 동성애 차별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 써 넣었고 그리고 뭐 위대한 계집이 뭐 자살 문제 빈부격차 이런 것들 또 보고서 넣어서 세특에 최대한 집어넣고 3학년 때는 심리학으로 있는 조선왕조 실록 읽기로 역사인물 분석을 했어요. 광해군 그리고 사도세자에 대한 분석을 하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한국사에서 민족주의 사학의 한계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글을 써가지고 집어넣었어요. 자, 심리학 이런 식으로 했는데 3학년 때 인문학 연구원을 바꿨죠. 왜냐면은 심리학은 도저히 못 가겠으니까 뭘로 바꿨냐면은 사학과를 가겠다고 컨셉을 그냥 바꿨어요. 3학년 때. 이거 그냥 해갖고. 예. 그런 일은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 표본 중에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애가 어떠냐면은 3.5등급이고 내신은 3.5등급이에요. 예, 그냥 학교 말씀드리겠다 해야 되고요. 얘 1학년 때 꿈은 검사였고, 예, 3학년 때 꿈을 뭐라고 적었냐면은 통계학자 슬러시 국어교사를 적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얘가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고려대를 갔는데 고려대는 국어교육과 같고 서강대는 경제학과로 갔어요. 그러니까 꿈을 2개를 적어놓고 2개에 맞춰가지고 자소를 따로 쓴 다음에 위탁표는 과를 낮춰서 썼고 그 서강대는 그냥 성적대로 해가지고 높은 과를 썼어요. 그래서 됐어요. 두 꿈을 맞춰가지고 아예 다른 과를 썼는데도 그것도 먹혔어요. 그러니까 꿈 갖고 그렇게 고민하지 말라고요. 애들 3년 동안 뭐 할까 가지고서 3년 동안 어떻게 적어줄까 가지고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주제를 찾을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거 고민하시면 안 된다고요. 대회 같은 것들을 이런 거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소논문대 같은 거 나가면은 소논문이 생기잖아요. 상은 못 받아도. 그럼 여기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주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대외라는 거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얘가 자소서는 요 3학년 때 세트 내용을 갖고서 썼어요. 예, 사업가 쪽을 쓰기 위해서. 근데 물론 다른 버전도 한 개 더 썼습니다. 심리학과 쪽 버전도 한 개 더 썼어요. 그냥 심리학과 쓰고 싶어가지고 낮은 학교를 썼습니다. 성신여대는 심리학과가 됐어요. 그래서 예, 근데 여기는 근데 성대는 그냥 인문으로 써서 여기가 된 거죠. 즉 어떻게 하면 좋은 탐구 주제를 찾을까를 고민하시라.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어머님들이 뭐 신문 열심히 읽으시고 뭐 글이라도 읽어서 식사할 때 같이 이렇게 주제라도 던져 주시는 거예요. 예, 같이 뭔가 찾아보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어떤 탐구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찾아서 공부하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주제를 찾는 방법을 잘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용들이 너무 평범해지는 거예요. 현대국어 정도만 해도 학생이 꾸준하게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어라는 걸 선생님한테 어필하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요. 종합전형을 쓸 수 있는 권역에 해당되는 3등급에서 약 4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이면 까지는 이런 거 자꾸 어필해서 자꾸 던지면 선생님이 그러니까 써주려는 의지가 생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게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하고 되게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활동 타이틀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보통 처음 들어가게 되면 동아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합니다. 좋은 동아리를 못 들어갈까 봐 걱정을 해요. 근데 대학교가 그 동아리가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당연히 모르지.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거 경쟁률이 막 10대 넘어가는 그런 동아리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그런 동아리 되게 들어가기 어려워. 근데 대학교가 그런 동아리인지 알게 뭐예요? 당연히 몰라요. 예. 내용이 잘 들어가야지 그 안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탐구했다는 얘기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아까 이 앞에 바로 앞에 케이스 보셨죠? 그냥 또래 상담 동아리였어요. 근데 또래 상담 동아리인데 내용이 뭐라고요? 네, 왕따라고요. 청소년 왕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래 상담 동아리는 사실 그냥 상담밖에 안 해요. 애들끼리. 네, 이런 탐구 활동 안 하는 동아리거든요. 상관없어요. 그냥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왕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었다. 잘못하면 왕따 될까 봐 되게 고민하는 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왜 고민할까 하면서 그냥 책 읽고 공부해보고 보고 썼다고 얘기했어요. 자세에다가. 예. 자, 그러니 진로의 중요성은 노력 정도지 일관성 같은 게 아니다. 예.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꾸 공부해볼 생각을 해야지 공부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든 잘 집어넣을까를 자꾸 생각해야지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즉 학생의 관심을 보여주는 좋은 주제를 잘 찾는 것, 탐구하는 것. 예, 그게 이전에서 정말 핵심입니다. 네. 조금 시간이 오버됐는데요. 예,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런 식의 주제들을 현재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하는 컨설팅들은 저는 그냥 입시와 관련된 거 사실상 전부 다 하는데 지금 이제 1, 2, 3학, 특히나 1,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어떤 데에다가 어떤 탐구 주제를 줄까에 대한 그런 상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